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피투성이의 소름 끼치는 여인. 정확하게는 2004년 부산에서 세계합창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던 때였습니다. 시의 대표였던 저와 여동생은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가 여름이기도 한지라 많이 들어본 공포 이야기는 싫다고 하는 아이들 덕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조금 3인칭으로 바꿔서 들려주었었지요. 제가 합창단에서 고의로 나이가 많았었고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으니 조금 무섭지 않게 들려주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로 떠드는 아이들, 꿈나라에 가버린 아이들, 그리고 노래를 연습하는 언니와 오빠들이 맨 뒤에 있었고요. 중간 자리를 자리 잡은 저희 패거리는 한창 재미있게 이야기를 진행 중이었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다니듯이 애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뭐랄까, 애들 무리에 끼고 싶어서 억지로 듣는 애들도 섞여 있어서 전 되도록이면 쉬엄쉬엄 이야기를 들려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잘만 달리던 버스가 막히는지 멈추더군요. 그 덕분에 조금 소란스러워진 애들이었지만 바로 제가 이야기를 진행한 탓에 애들은 잘 못 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반대편 차선의 승용차 한 대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또 피범벅이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는 몰라도 애들은 그저 피만 봤나 봐요. 빨강색은 본래 눈에 잘 띄는 색이니 말이에요. 그때 전 더 오싹했지요. 귀신은 본래 살아있지 않은 사람인데다가 육체가 없지요. 그런데 직접 사람이 죽는 모습은 더 무서워해요. 뭐랄까, 산 사람이 더 무섭다. 아니, 죽는 과정이겠지요. 애들은 피범벅만 보았고 전 그 차창 사이로 내밀어진 손을 보았어요. 하얗고 하얀 손을 말이죠. 그래서 잠시 무서운 이야기는 중단이 되었지요. 왠지 기분이 이상해. 무서운 이야기 하지 말자. 사람이 죽었나봐. 귀 봤어? 언니가 말하던 한 여자가 차 사고로 죽은 이야기랑 똑같아. 그때 저는 이야기를 중단했지요. 왠지 꺼림칙했으니까요. 분명히 제가 말하고 있던 대목도 어떤 저주받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딴 여인이 차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말을 꺼내던 차였거든요. 울먹거리는 옆에 동생 녀석을 달래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애들에게 나중에 해줄게. 나 피곤하다. 라고 말하며 조용히 시키고 동생 녀석을 재웠지요. 그러다가 쉬시던 지휘자 선생님께서 연습하자고 하셔서 연습을 시작했을 때가 딱 그때부터 1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베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가 창문들 노트하듯이 아니 좀 더 과격하게 튀고 있었거든요. 헛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달리는 버스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집중했지요. 뭔가 질퍽한 음이 제 바로 창문에서 들려오길래 전 신경이 너무 쓰였죠. 보면 안 됐었는데 시선만 옆으로 쳐다본 순간 피범벅인 유리창과 그 너머로 손바닥을 찢고 있는 흰 손이 그리고 피로 샤워를 한 듯이 찐득해 보이는 생머리 사이로 보이는 노를 보는 눈이란 끔찍했지요. 노랫소리도 안 들리고 그저 침묵이었어요. 그때 여인이 입을 열더군요. 내가 죽은 게 좋아. 순간 커진 제 동공 사이라 귀까지 찢어지듯이 웃는 여인의 모습에 전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때 옆에 동생이 저를 흔들더라고요. 왜 그래? 응?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동생에게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하긴 그랬어요. 그때 한숨을 쉬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창문을 보니 그 여인은 없더군요. 그 다음엔 노래 부르고 연습하느라 바빴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외국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기도 하고 시스터 액트 2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본래 실제 인물들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의 합창이 있어서 정말 황홀했지요. 또 저희가 한복을 입고 있는데 사진 셔터가 켜지는 것에 놀라 돌아보니 인디언 복장의 아저씨들이 웃고 있어서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바쁘게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은 모두 녹초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깨니 애들이 지네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어이없게 지으면서 놀고 있더군요. 그때 다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부근이었는지 표시 자국과 파편들이 조금 남아있더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그 여인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서 피를 흘린 채로 저를 노려보는 두 눈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못 봤다는 것 자체가 전 행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산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살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이었다. 엄마와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밤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느낌으로는 40대 정도. 묘하게 벌벌 떠는 느낌이 이상했다. 누구세요? 혹시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모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엄마가 인터폰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누굴까 하고 현관 옆 창문으로 봤다. 창문 너머로 본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40대였는데 밝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둘러쓰고 밝은 초록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 분명 이상한 사람이 틀림없다. 엄마께 밖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기에 절대 열어주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엄마께서 쓴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왔다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니? 우산이라도 빌려드리렴. 그날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을 봤기에 엄마의 친절을 원망했다. 나는 우산을 가지러 베란다로 가고 엄마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서 돌아가. 돌아가라고. 평소 엄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현관으로 가니 여자가 체인 걸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셨다.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갔고 나까지 합세해서야 겨우 현관을 닫을 수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괜찮아. 무서웠지? 얼른 자자.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위축되어 울면서 경찰에 전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침착하게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자라고 하시며 신경 안 쓰신다는 것처럼 잘 준비를 하셨다. 이윽고 현관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30분 정도 지나자 소리가 그쳤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도 나온 것 같았다. 현관 너머로 이웃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대로 잠들었다. 이후 같은 일은 없었기에 어머니께서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기억되었다. 몇 년이 지났다. 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엄마와 떠나 혼자 살게 되었다. 자취방에서 첫날 엄마와 통화하는데 문득 그날 일이 생각났다. 엄마, 그날 무서워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괜찮을까 자취하는 거? 그러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정말 이상했어. 빗속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비에 전혀 젖지 않았어. 그리고 왼쪽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게다가 그 사람 남자였지.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왜 경찰 안 부른 거야? 경찰을 불렀어야지. 그러자 엄마는 답했다. 경찰 불러도 바로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랬지. 이미 여자 둘이 사는 집인 걸 알려줬는데 괜히 경찰을 불렀다가 분명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앞으로 문단속을 잘 해야겠다. 자취 첫날부터 왠지 무서운 밤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눈깔 사탕. 자동차도 없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 나는 언제나 마을 입구의 버드나무 앞에서 장터에 나가선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저 멀리서 얼큰하게 취해 콧노래를 부르며 비틀비틀 걸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약간 부끄러웠지만 언제나처럼 낡은 자켓 주머니에 들어있을 눈깔 사탕은 날 기대하게 만들었고 동생들보다 하나라도 더 받아먹어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이 이 기다림에 지루함을 해소하게 해주었다. 우리 아들, 아버지 기다렸나?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기분 좋은 듯 안겨드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나는 자켓 주머니에 눈이 가 있을 뿐이다. 내 사탕 주이소 아버지. 기다린다고 목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웃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시덥잖은 실랑이를 벌이는 중 뭔가 싸한 기분이 든다. 어디서 이렇게 한기가 느껴지나 하니
버드나무 위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기분이 든다. 버드나무 가지 위에 검은 사람 형상이 보인다. 6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양반 다리로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날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잘못 본 게 아닌가 해서 계속 그쪽을 응시했지만 아무 미동도 없이 그 아이도 날 쳐다만 보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들어 한번 불러보았다. 니 거기 있으면 위험하디. 버튼 내려온나. 니 말 못하나. 내가 손 잡아줄게 이리 와봐라. 내 손 잡아봐래. 나는 손을 아이 쪽으로 내밀었다. 아버지가 내 행동을 보고 슬쩍 나무 위로 쳐다본다.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거둔다. 아버지, 자, 나무 위에서 올라가가 못 내려온다. 한 봐보이소.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 쳐다보신 후 있기는 뭐가 있노? 아무것도 안 보이구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에 가자. 술이 꽤나 취한 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나를 밀치며 집으로 유도했다. 나는 잘못 본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그때 시간은 대략 밤 10시 즈음. 우리 집은 동네 입구에서 꽤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네 회관을 지나 몇 차례의 논길을 가로질러 가야만 한다. 논길은 좁고 질척했으며 가로등 하나 없어서 논에 고여있는 농수에 비친 달빛을 전등 삼아 걸어갈 뿐이다. 오늘따라 개구리의 개굴개굴 우는 소리도 스선하다. 무언가 우리를 뒤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진다. 잠깐 걸음을 멈추면 그 소리도 멈춘다. 이미 아버지는 저만치 앞에서 걸어가고 있고 나는 계속 이 신경 쓰이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왔다. 흔한 산짐승이라고 생각했으나 뭔가 미묘하게 달랐다. 궁금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섭고 겁이 나서 그 존재를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다. 단지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안방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눈깔사탕을 먹고 싶을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기운을 느껴 위기감에 휩싸인 나머지 슬쩍 뒤돌아봤다. 아까 버드나무에서 본 아이가 논길을 네 발로 기어오고 있는 것이다. 흰자가 없는 검은 눈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고 입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귀까지 찢어진 상태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를 쫓아가려 했으나 아버지는 어느샌가 사라져 보이지가 않았다. 날 쫓아오는 소리가 더욱 빨라진다. 이 악몽 같은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려서 집으로 가야 했다. 슬리퍼에 돌이 들어와 발도 아프고 무서워서 눈물이 나지만 어쩔 수 없다. 머리를 비우고 계속 달리고 또 달렸다. 가까스로 집으로 들어와 재빨리 대문을 잠그고 쓰러지듯 주저앉아 가쁜 숨을 쉬었다. 아까 그게 뭐고 아버지는 어디 가쁘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타올을 목에 두르고 런닝 차림으로 안방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온다. 만신창이가 된 내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놀라신다. 니 어디 갔었노? 갑자기 사라지가 1시간 만에 들어오네. 니 어디 가면 간닥하고 나가라 짜스카. 그러면서 헛기침을 하며 태연히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신다. 이 모든 게 믿기지가 않은 상황이므로 어린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악몽이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며 어머니의 품에서 공포를 잊어가야만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길었다. 다음날 아침 무언가가 대문바닥 문틈에 기어있다. 너덜너덜하고 피 묻은 오래된 빗자루가 실에 둘둘 감겨 괴상한 형상을 하고 있다. 세수를 하러 나온 아버지가 그걸 보고 한마디 하길. 아이고 저거 먹고 누가 도깨비 만들라고 저 짓을 했노.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빨리 가온나. 배고프자. 나는 잡쓰레기들과 함께 타고 있는 빗자루를 바라보며 전날 달리다 넘어져 무릎에 생긴 상처의 쓰다림을 다시 한번 느낀다. 문득 바지 호주머니 안에 무언가가 느껴진다. 눈깔사탕이 하나 있다. 투명한 껍질을 까서 곧바로 입속으로 사탕 하나를 넣는다. 이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달리다 다친 무릎의 시큰함과 혀에서 녹아드는 눈깔사탕의 달콤함은 여전히 기묘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